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상립논술에서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논술 원서 설명회입니다. 원서 전략 설명회인데, 제 해마다 이제 원서 전략들을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원서 설명회잖아요. 원서 설명회면 그러면 이제 아마 그런 거를 기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에는 좋고 이 학교는 나쁘니 이 좋은 학교에서 이런 학과는 매우 좋다. 여기를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혹은 그런 걸 기대하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정도의 재주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다 할 수 있으면 아마 제가 논술 강사 안 할 거예요. 그쪽 직계만 해도 아마 떼돈 벌고 살 겁니다. 그게 뭐 엄청난 일이죠.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마치 주식 같아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으나 맞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거라서. 그래서 다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상식으로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도만 조금만이라도 좀 걷어내자. 사실 그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다 피하다 보면은 사실 쓸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재단을 하게 되는데 주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어떤 정보들을 참고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랑 학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시는가? 첫 번째 일단 경쟁률입니다. 원서를 쓰려고 하는 사실은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아직까지도 어머님들 그렇게까지 신경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 학교는 뭐 쓸까 말까, 우리 애가 성적이 여기 나올까 말까, 뭐 이런 거 정도를 많이 고민하셨는데 경쟁률 그래 뭐 그때 볼 때 되면 보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막연한 느낌이실 수 있는데 다음 주죠. 원서 오픈 창 열릴 그때부터 전부 다 경쟁률만 들여다보고 앉아 계실 겁니다. 월요일부터 원서 월요일 날부터 열려도 당연히 월요일 날 안 씁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어떻게든 눈치 작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윗세대에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아마 접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도 물론 그 방식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시얘기입니다. 정시얘기고요. 소시에서는 그게 썩 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 경쟁률까지 고려를 하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정도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거 정도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연무에 따라서 학교 레벨에 비슷한데 그럼 내가 요 학교를 쓸까? 이 학교를 쓸까? 근데 요 학교는 수능 최저 있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왕이면 수능 최저가 있는 쪽으로 원서를 쓰고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 같은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유리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생각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반영 비율.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는 내신이 뭐 10% 반영되고 어떤 학교는 내신 20%, 어떤 학교는 내신 30%, 뭐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아, 우리 아이는 내신이 좋으니까 내신 많이 보는 데를 꼭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건 많지 않고 아, 우리 아이는 내신이 좀 부족하니까 내신 많이 반영하는 데는 피해야지 여기 안 써야지 대부분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시라는 상황을 들여다볼 때에 학생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아이가 첫째인 어머님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기조에 깔려 있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되게 불안해요. 불안한 상황에서 무언가 선택을 할 때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빛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걸 자꾸 피해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뒤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간의 위험만 감수하면 사실 뒤에 굉장히 좋은 어떤 베네핏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학과 모집 인원. 요건 사실 제가 사이즈를 조금 작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이거저거 다 따지다가 마지막에 쓱 물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애가 상향으로 여기 한번 질러보려고 하는데 학과 어차피 상향을 지르니까 거기에 학과까지 마음에 드는 학과를 다 선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면 뭐 학교를 높였는데 학과까지 높으면 이건 뭐 떨어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는 높였는데 학과는 좀 낮추고 싶은 건 아니죠. 낮추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과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은 경우에 그래도 인원수 좀 많이 뽑는 학과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래도 확률이 좀 높을 것이다. 사실 그 얘기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요 이야기는 뭐 꼭 맞다 틀렸다를 얘기를 하기보다도 되게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많이 뽑으면 합격할 확률이 높겠지. 저는 듣자마자 도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라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음에 오시나 봐요. 그 확률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확률 감각이 부재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다릅니다. 학과 모집 인원 이야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영향 요소가 그러니까 요 자체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다른 외부 요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학과 인원수에 따른 문제. 사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인원수가 유리한가, 적은 인원수가 유리한가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경쟁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이랑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 결과에서 A 학교의 A 학과, B 학교의 A 학과, 학과까지 다 다르면 비교 대상이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학교가 다른데 경쟁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게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한쪽은 26.43대 1인데 한쪽은 42대 1이에요. 어느 쪽을 원서로 쓰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26쪽을 원서로 쓰고 싶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저쪽이 연대 물리과고요. 이쪽이 숭실대 물리과입니다. 같은 실력 가진 친구가 원서를 썼을 때 어느 쪽이 합격 확률이 높겠어요? 어느 쪽을 원서를 쓰고 싶으신가요? 합격만 필요하다면 학교 레벨을 고려하지 않고 뭐 예를 들자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왜 그 시골에 이렇게 막 종친회 이런 거 보면 거기서 이게 애가 대학만 합격하면 합격증만 가져오면 무조건 장학금 줄게 뭐 이런 종친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학교가 연대든 숭실대든 상관없어. 합격증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장학금 줄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합격증서 하나가 필요하다면 어느 쪽에 원서 넣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숭실대겠죠. 예,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 예시에서는 어머님도 좀 느낌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건 예시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좀 반칙이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C학교의 C학과, C학교의 D학과. 그러니까 같은 학교 안에서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좀 실제로 경쟁률을 보고 있는 것도 한 학교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과 쓸까? 요과 쓸까? 내 적성이 요거는 되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쪽 학과는 23대 1이고 요쪽 학과는 56.2대 1입니다. 어디를 쓰고 싶으세요? 당연히 23대 1 쓰고 싶죠. 당연히 저기를 쓰고 싶습니다. 요게 경희대 응용물리학과 작년 기준이고요. 경희대 식품영양이었습니다. 요랬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응용물리가 합격하기 좋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실제 합격자 논술 점수입니다. 합격자 평균이 이쪽은 거의 90점이에요. 응용물리가. 이쪽은 거의 80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논술 점수예요. 결국 논술 점수를 합격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도 논술 점수를 합격한다는 겁니다. 저쪽은 이 정도 90 정도 돼야 그러니까 물론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은 좀 더 밑에 있겠죠. 컷은 좀 더 밑에 있겠지만 어쨌든 점수 차이가 저만큼 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했느냐, 식품 영양이 더 유리했었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 2배는 뭐예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모든 학과에서 항상 나타나는 결과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보통 어떤 학과들일까요? 당연히 인기과들일 겁니다. 인기과들일 거고 보통은 이제 컴공이라던가 이쪽 라인의 인기 학과들이 대부분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학과들이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점수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상위학과로 몰려가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착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데이터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경쟁률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경쟁률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경쟁률 안에는 그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실력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수만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시험 아까 연대, 숭실대, 예시 보셨잖아요. 차이가 왜 느낌적인 이게 반칙이다라는 느낌이 드나요? 연대를 지원하는 애들하고 숭실대를 지원하는 애들하고 애들이 다르잖아요. 애들이 다르잖아요. 한 개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학과를 지원하는 애들이 달라요. 심플하게 대충 느낌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수능 등급 기준으로 평균 0.5등급은 차이가 날 겁니다. 수능에서 평균 0.5등급 차이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평균 0.5등급이 재수를 해도 쉽게 올릴 수 있는 등급은 아닙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등급대예요. 한 개 학교 안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근데 그거를 경쟁률이라는 형태로 퉁치기에는 경쟁률이 너무 조금 뭐랄까 신뢰도가 좀 약하다.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의미를 가지는 구간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학교 레벨의 비슷한 학과 정도가 잡힌다면 경쟁률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비슷한 아주대 인하대. 이게 아주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주대 인하대에서도 둘 다 기계과다. 이 정도 되면은 경쟁률 가지고 좀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정도면은 경쟁률이 크게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경쟁률 제가 뭐 경쟁률 자체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쟁률이 의미를 가지는 곳은 정시입니다. 정시. 정시는 경쟁률로 시작해서 경쟁률로 끝나는 거예요. 정시 경쟁률 2.5대 1은 2.5대 1, 3대 1 이러잖아요. 정시는 그렇거든요. 그 경쟁률은 무시무시합니다. 논술 전형의 30대 1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수시는 시험을 보기 전에 논술 전형 시험을 보기 전에 원서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개나 소나 다 씁니다.
네,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만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시는 시험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라인에서 지원을 해요. 즉 얘네가 다 같은 애들이라는 겁니다. 지원하는 애들이. 그 안에서의 경쟁률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 인생에 제 인생에 제가 가장 무시했던 경쟁률은 1.8대 1짜리였습니다. 저는 사실 뭐 80대 1, 100대 1 경쟁률은 사실 별로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술 먹고 이제 딴 생각하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나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칠까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시험 거의 80대 1, 100대 1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시험 치면 되지 뭐. 그 뭐 어차피 뭐 별로 걱정되진 않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앉아 있었거든요. 신림동에서. 신림동에서 5급 공무원 시험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여서 공부는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럼 술 한잔 먹다 보면 나 그냥 7급 할까? 나 그냥 9급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할 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진지한 생각은 아닙니다만. 근데 사실 별로 겁나진 않았어요. 그때 100대 1 돼도. 근데 제 인생에서 제일 저를 쫄게 만들었던 시험은 카이스트 본고사 시험이었습니다. 1.8대 1 정도 되거든요. 지원자가 전부 전국의 과고생들입니다. 네, 전국 과고생들 안에서 1.8대 1이에요. 와, 그거 물론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으면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였겠죠. 예, 뭐 제가 뭐 우리 학교 뭐 저희 동기 60명인데 그 안에서 뭐 3등 4등 했으면야 뭐 그런 거 뭐 전혀 쫄리지 않겠죠. 근데 뭐 제가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진 않아서 1.8대 1 꽤나 무섭더라고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는 것은 숫자가 주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실질 경쟁률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 작년이 최초 경쟁률이 103.74대 1이었습니다. 서강대가 유독 좀 꽤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실질 경쟁률, 최종 실질 경쟁률 학교 발표 자료에 보면 대충 한 28대 1 정도로 내려옵니다. 거의 한 4분의 1 토막 정도가 나죠. 물론 이제 실질 경쟁률을 산정하는 학교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것만 빼고 실질 경쟁률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와 함께 시험장에 안 나온 결시율까지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 기준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 어쨌든 수능도 빼고 이제 결국 이 대부분은 이 떨어진 대부분은 수능 최저예요. 사실상. 시험장에서의 결시율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저 충족률이 통상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대충 30%대 내외입니다. 한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최저가 걸려 있는데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통상적으로. 반대로 3분의 2는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최저를 못 맞추는 3분의 2 원서를 얼마만큼 호수로 많이 쓰냐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그래도 어쨌든 합격 확률이 올라가기는 하죠. 당연히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 경쟁률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물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예시를 잡아둔 거고요. 사실상 거의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교를 잡은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질 경쟁률 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한 10대 1 근처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10대 1 근처 정도가 되면 학종하고 비교해서 높은 경쟁률이 아니에요. 학종이 평균 경쟁률이 거의 한 15대 1 정도 되거든요. 교과가 한 8대 1 뭐 이런 정도 되고요. 8대 1에서 10대 1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논술 실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 거의 한 50대 1, 물론 수의대에는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경쟁률을 볼 때 의학 계열을 조금 빼놓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학 계열 하나가 평균을 너무 높여놔요. 의학 계열 하나 들어가면 이거 거의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경쟁률이 막 200대 1상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학 계열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요. 그렇게 볼 건데 건대 실질 경쟁률을 고려하면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 이 자료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자료는 다 여기 요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대 경우에는 최저 충족률이 좀 높습니다. 거의 한 60 몇 프로가 좀 넘어가요. 60% 이상의 최종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충족률을 고려하면 실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절반도 안 되니까. 절반도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최저가 빡센 대학들이 있고 최저가 좀 널널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대 라인 그러니까 건대, 경희대, 이대, 동국대 밑으로는 숭실대, 숭실대, 숙명여대, 뭐 세종대까지도 전부 두 개 5를 걸고 있습니다. 두 과목 5등급을 걸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이 조건이 조금씩 붙어요. 그러니까 이대 제일 위에 두 개 5 라인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이대인데 이대는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최저를 맞추는 게 보통 주력하는 게 영어, 탐구 이런 거거든요. 탐구도 이제 과탐 힘드니까 사탐으로 돌려가지고 그걸로 최저 맞추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반드시 포함하는 순간 약간 빡센 최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대라는 학교의 레벨을 고려했을 때는 뭐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경희대는 탐구 2개의 평균을 써요. 보통은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희대는 2개 평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빡세지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요 자료에는 제가 좀 오타가 들어갔는데 그 7페이지 보시면은 경희대 자료에 그 7페이지 중간쯤에 경희대에 보면은 중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맞는데 옆에 비고에 한국사 5등급 이내 그리고 과탐 2평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과탐 2평 아닙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그냥 탐구 2평입니다. 사탐 괜찮아요. 과탐은 아니고요. 사탐 괜찮습니다. 오타입니다. 이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대 정도가 말 그대로 일반적인 2개 5예요. 탐구 하나만 쓰고 어떤 과목 상관없고 뭐 그렇게 이제 그 밑으로는 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건대 정도 되는 라인에서 2개 5를 요구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 최저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최저 조건이에요. 야, 이것도 안 되면 우리 학교에 원서를 쓰는 게 너 너무 양심이 좀 털난 거 아니니?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개 5가 안 되는 성적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은 아마 풀 3등급일 겁니다. 3333 이렇게 찍으면 2개 5가 안 되거든요. 2가 있으면 되겠지만 2가 없는 성적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 근데 3333으로 어차피 건대를 못 갑니다. 정시 기준에 3333을 가지고 건대는 사실 생각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뭐 어떻게 잘도 안 가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도 최저는 좀 그래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그냥 이렇게 살살 해놓는 건데 근데 그 똑같은 최저를 세종대도 그렇거든요. 세종대도 2개 5예요. 근데 세종대 정도가 2개 5를 그렇게 걸면 조금 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5를 맞췄는데 야 이거 잘하면 그냥 정시로 가능하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에요. 뭐 굳이 논술 봐야 되나 뭐 이런. 물론 뭐 실제로 그거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근데 3333에서 세종대는 진짜 운 좋으면 정시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레벨이면 이건 최저가 너무 센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근데 그러니까 최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최저를 맞추고 조금만 더 되는 애들은 거기까지 원서를 안 써요. 그냥 더 위에를 쓰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 꽤나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최저가 빡센 학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판정이 되는 거냐면 같은 최저를 걸고 있는 라인들 중에서 위의 학교들은 그 최저가 적정이거나
뭐 당연히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같은 최저를 걸고 있는 쭉 라인들 중에서 밑에 학교로 내려오면 야, 너네가 이 정도 최저를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세종대가 그렇고 중간에서는 홍익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학교들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최저만 맞추고 어떻게든 한번 뚫어볼까? 요런 게 부분적으로 좀 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도 그거를 알죠. 학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논술 문제를 좀 어렵게 냅니다. 그냥 아무 실력도 없이 그냥 운빨로 기대하는 애들은 조금 걸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를 맞추면 조금 유리해진 측면은 있어요. 그게 이제 중하위권에서는 이제 숭실대, 세종대 정도가 그렇고요. 동국대는 동국대도 2개 온데 동국대는 왜 빡세냐면 얘네도 수학이나 과학을 끼고 2개 오를 맞추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건대가 아무 조건 없이 2개 오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동국대가 뭐라도 조건을 붙인다는 거는 좀 빡세지는 제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위에서는 그게 중대가 그렇습니다. 중대가 세 과목이죠. 세개 6입니다. 세개 6인데 그 위에는 서강대가 세개 7이거든요. 서강대가 세개 7인데 중대가 세개 6을 요구하는 거는 조금 역전된 거죠. 학교 레벨에 비해서 이제 최저가 조금 더 빡세진 건데 물론 영어를 이제 2등급까지 1등급으로 잡아준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 등급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0.5등급 정도의 베네핏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6.5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세 과목에. 근데 중대가 저는 중대라면 세개 7을 해야 돼 맞다고 보는데 6.5 정도라면 요건 조금 빡세다.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최저가 조금 빡센 데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해지는 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이거는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원서를 고민할 때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수능 최저가 맞춰 있다고 보고 라고 시작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서강대 왜 4분의 1 토막이 났을까요? 그러면 저 4명 중에 3명, 최저를 못 맞춘 4명 중에 3명은 원서를 왜 썼을까요? 자기는 뻔히 최저 못 맞출 걸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원서비를 날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거의 75%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되겠지라는 생각에 75%는 허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에서 실수능으로 넘어갈 때 최저가 그러니까 내 실력이 가만히 있어도 재수생들에 의해서 내 성적이 떨어지는 정도가 생각보다 되게 셉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평균 0.5등급은 떨어져요. 즉 탐구 2개를 한 과목으로 쳤을 때 4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은 등급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각 등급에서의 100분위가 한 반 정도는 밀립니다. 그래서 중간보다 위에 있었다면 등급 방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중간보다 밑에 있었다면 등급 방어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평균 안에서 개인은 다시 움직입니다. 내가 성적이 항상 안정적으로 내 평균으로 그대로 나와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 자신은 널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널뛰기는 운 좋게 위로 뛸 수도 있지만 반반의 확률로 밑으로도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략 과목으로 갖고 있던 한두 과목에서 소위 삑살이라고 하죠. 삑살이 나면 최저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최저의 여러 장, 특히나 간당간당한 최저에다가 원서를 여러 장 집어넣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논술 원서 6장 썼는데 4장을 시험장에도 못 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생각보다 최저 없는 장수를 꽤나 많이 섞어야 됩니다. 내가 크리티컬하게 최저를 맞추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그 실력에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2과목으로 크리티컬하게 예를 들어서 2개 5짜리를 2, 3으로 맞추고 있다. 그러면 실수능에서 그걸 다시 맞출 확률을 제가 통상적으로는 반반 정도 봅니다. 반반. 네, 지금 최저 나와 있다고 최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등급 정도 여유가 있어야 2개 5를 맞춰야 되면 내가 영어든 사탐이든 국어든 하여튼 뭐든 해서 2 정도가 나와 있으면 그러면 조금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밀려도 될 것 같으니까. 홍대 정도 되면 2, 3, 3으로 크리티컬하게 딱 맞춘 경우에는 실수능에서 다시 맞출 확률을 한 30% 정도밖에 안 봅니다. 3과목이 되면. 그래서 2, 3, 3으로 맞췄다? 원서 쓰기 좀 만만치 않아요. 2, 2, 3이나 2, 2, 2 정도로 맞췄어야 이거는 좀 안심하고 원서 쓰겠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할 때는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이 학교들도 최저를 맞출 확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최저 유무와 경쟁률. 이것도 이제 비슷한 학교에 2개 학교가 있다면 최저 있는 쪽을 써서 실경쟁률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 플러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으면 애들 몰릴 텐데 그거예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는 애들 몰릴 거야. 그래서 여기보다는 경쟁률 낮게 수능 최저 있는 쪽으로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논리가 우선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핀치가 몰릴 때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왼쪽이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고요. 오른쪽이 최저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숫자들 대충 한번 보시죠. 85, 100, 195, 96. 장난 아니에요. 이쪽도 물론 96, 91 있습니다. 한양대 91. 아주대 뭐 60까지 가고 막 이런데 양쪽을 잘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쪽이 높지 않아요. 최저 없는 쪽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요. 저쪽보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최저 유무에 따라서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위 학교가 경쟁률이 높아요. 학교가 내려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대체적인 경향성이. 그러니까 최대 경쟁률 이런 것들은 전부 상위 학교들입니다. 중앙대, 뭐 성대, 서강대, 뭐 한양대 이쪽이에요. 여기가 몰려 있어서 경쟁률이 엄청 높은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때 비슷한 라인에 과기대 뭐 비슷하지만 광운대만 돼도 벌써 20대 경쟁률들이에요. 20대, 20. 앞자리가 다 2잖아요. 저 앞자리 2 어디 있나요? 여기 하나 있네요. 성신여대 하나 있네요. 앞자리 2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서 경쟁률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쪽은 애들 몰릴 거야 라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 중에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술 강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수능 선생님들, 과외 선생님들 다 논술은 어쩌고 저쩌고 논술은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해요. 논술 데이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그냥 느낌으로 생각으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 학생부 여기는 30% 들어가는데 우리는 내신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를 쓰지 말아야 되겠지. 이것도 제가 제 설명에 여러 번 들으신 어머님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중대 이게 보통 일반적인 비율입니다.
풀 1등급 20점에서 풀 6등급이 19.6점 1, 2, 3, 4, 5. 예, 19.6점, 0.4점 차이 납니다. 풀 1등급에서 풀 6등급 차이가 0.4점. 이거 안 보겠다는 얘기죠. 100점 만점에 0.4점이면 부분 점수도 0점 단위로 채점은 안 합니다. 점수를 빼려면 1점을 빼지. 이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이제 세종대, 숭실대 이런 데들입니다. 역대로 많이 보는 데가 그런 풀 1등급부터 풀 6등급까지 거의 6점 차이 나요. 6점 차이 나면 꽤 큰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풀 1등급에서 논술을 쓰는 멍청이들은 없죠, 그죠? 예. 풀 1등급은 교과를 써야지 왜 논술을 씁니까? 논술 전형 기본적으로 3등급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3등급에서 차이를 놓고 보면 몇 점 안 돼요. 제일 잘하는 애랑 제일 못하는 애랑. 그리고 숭실대도 마찬가지 6점인데 이거 1점, 한 2점,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 전체 테이블에서 제일 많이 반영하는데 두 개를 찾아놓은 게 이겁니다. 대부분 풀 1등급에서 풀 6등급까지가 한 2점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에서 2점 정도. 심지어 0점대도 차이가 많고요. 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신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논술 전형의 출발 자체가 내신을 무력화시킨 특목고 애들을 뽑고 싶어서 만든 전형이었기 때문에 내신은 많이 무력화가 돼 있다. 그래서 내신을 여기 학교는 몇 % 들어가는데요. 우리 애가 내신이 좋은데요, 나쁜데요.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 점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니까 숭실대 요렇게 합격자들의 내신을 분포를 보여주는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경희대가 이걸 보여줬었는데 이제 올해는 숭실대도 이걸 보여주길래 요거는 이제 실어놨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 주황색 동그라미 돼 있는 게 합격자들이에요. 그냥 줄로 쭉쭉쭉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그냥 지원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중에서 어떤 애들이 붙었는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신이 강력한 요소가 된다면 당연히 내신 좋은 애들이 많이 뽑혔겠죠? 내신이 강력한 요소였다면.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보면 특히 예를 들어 화공 같은 거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주황색 점이 찍혀 있는 위치들 이 느낌이 어떠신가요? 뭔가 되게 랜덤하게 찍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6, 7등급이 많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성적이라는 게 실력이라는 게 있는데 6, 7등급이 많은 건 말이 안 되는데 위쪽에서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좀 많아야 그래도 좀 상식적인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인데 심지어 그 정도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약간 경향성은 있어요. 앞쪽이 조금 더 많은 건 맞는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약간 랜덤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신이 거의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20이든 30이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숭실대, 세종대가 내신을 제일 많이 보는 두 개 학교라고. 근데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해보자면 경쟁률, 실질 경쟁률 이거 크게 의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크게 의식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원서 쓸 때 차라리 그냥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그냥 원서 쓰세요. 끝까지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보면 그 사이에 애들 공부만 못합니다. 하루라도 공부 더 해야죠. 제가 사실 이 자료가 지난 설명회에서도 그 연험 수업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거의 완성돼 있던 자료였는데 제 수업반 애들한테 요거 지난주에 나눠줬습니다. 일찍 나눠주면 안 돼요. 일찍 나눠주면 애들이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순서는 야, 이거는 입시 자료니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본다 아니에요. 일단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은데 뭔가 도망갈 꼬리는 찾고 싶고 그러니까 이건 입시 자료니까 봐도 된다는 마음의 허용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엄청 강조하면서 애들 나눠줬는데 제발 이거는 보려면 최대 하루만 봐라. 최대 하루 해놓고 결정해놓고 나머지 그냥 공부해라.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게 느낌이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유튜브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속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이에 아령을 두 거에만 들었어도 어쨌든 내 살은 빠졌을 텐데
단 몇 g이라도. 근데 그거를 안 들고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잘하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은 전혀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좀 뺐어요, 제가. 러닝에 좀, 러닝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매일 뜁니다. 좋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경쟁률은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15대 1이든 25대 1이든 30대 1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최저 유무에 따라서 합격자가 바뀌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실 합격자가 바뀌는 데이터 자체를 학교들이 발표를 안 합니다. 몇 %나 바뀌는지.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를 테스트해보지 않았어요. 테스트를 잘 안 해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학교는 최저가 있으면 그걸로 시험을 치는 거고 최저가 없으면 그걸로 시험을 치는 거지. 어떤 애들한테는 최저를 적용해보고 어떤 애들은 적용 안 해보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 자체가 잘 없어요. 수능 최저에 따라서 애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근데 예전에 서울대가 이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예전 데이터이긴 한데 그때 서울대가 모의 논술고사를 치면서 최저를 적용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를 발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데이터가 약 10% 정도 학생들이 바뀌었습니다. 10%가 조금 안 됐어요. 최저 유무에 따라서 바뀌는 비율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대단히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합격자가 많이 바뀌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합격을 할 만한 애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수능 최저는 못 맞추지만 내가 수학 하나만 겁나 잘해가지고 그 최저 없으면 붙는데 최저 적용 때문에 못 붙었어. 이런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물론 없잖아 있죠.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 가까이의 애들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비율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실경쟁률이 4분의 1 토막이 나면 내 합격 확률이 4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100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든 25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그거는 값일 뿐이고 붙는 애들의 90%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경쟁률을 따라서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합격 확률이 한 10% 정도 됐다고 치죠. 100대 1일 때. 내 실력이 그 정도여서. 그러면 최저를 적용해가지고 바뀌면 그러면 내 합격 확률이 11%로 늘어나는 겁니다. 40%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유리함으로 그러면 그 변화, 내 합격 확률을 10%에서 11%로 올릴 수 있는 그 변화 때문에 한 개 학교를 원서를 안 쓰겠다고 잘라낼 거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잘라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15대 1이나 20대 1이나 30대 1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결국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붙을 놈이 붙어요. 그 사이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서 내 실력을 올려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대 1이잖아요. 20번 시험 치면 한 번 정도 붙을 수 있다. 이거 아니라고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어떤 애는 2번만 시험 쳐도 붙어요. 누군가한테는 2대 1 시험입니다. 실력을 잘 갖추고 있는 애들한테. 근데 누군가한테는 2000대 1 시험이에요. 심지어는 2000대 1도 안 돼요. 2000번 시험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으로 한 5등급 정도 되는데 서울대 원서는 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대 일반 전형 원서를 계속 써요. 나 서울대 갈 거야 하면서. 한 5만 번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고르지 똑같지 않아요. 물론 5만 번쯤 되면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5만 번 시험을. 예, 뭐 그런 건 좀 있는데.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경쟁률은.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유무도 최저 때문에 유리해지냐 불리해지냐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데 선정을 했는데 이 학교가 최저가 있네? 없네? 그거 보시고 우리 애가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 한 등급 정도 여유 있게 지금 구모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크리티컬로 맞추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지 그거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학교를 바꾸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내신 반영별 의미 없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별로 의미 없고요. 학과 모집 인원은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큰 학과를 대단히 그러니까 큰 학과를 쓰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큰 학과 왜 크겠어요? 다른 학과들 다 6명, 7명 뽑는데 어느 한 학과가 30명을 뽑아요. 왜 뽑을까요? 그거? 학과가 크니까요. 학과가 왜 커요? 그 학교가 대단히 주력하고 있는 학과고 전통적으로 큰 학과였어요. 옛날부터 인원을 많이 보면 대체적으로 전자, 기계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컴공이고요. 합격하기가 유리할까요? 컴공이? 유리할 리가 없죠. 예, 많이 뽑는 학과가 유리하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지면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컴공을 예시로 드는 건 너무 반칙 아닙니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예, 물론 컴공이 예시가 되면 좀 반칙인 느낌이 있죠. 그러면 내려가도 어느 정도는 그 기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막 확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향 요소를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중간 아래쪽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영향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건 차라리 내가 이 학교를 엄청 상향인데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원서를 넣겠다. 최저가 없어서 넣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작은 학과 추천합니다. 차라리 작은 학과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 작은 학과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모집 인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수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내가 위를 질렀잖아요. 실력이 반영되면 안 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깜깜이로 가야 됩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 돼요. 그 진흙탕 싸움으로 가기에는 차라리 인원수가 적은 게 낫습니다. 이거는 정시로 넘어가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사회 배려자 전형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원수 되게 적게 뽑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는 추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해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명, 2명 뽑는데 누가 지원했을지 어떻게 알고요. 내가 꽤나 여유 있게 썼다고 써도 나보다 더 좋은 애가 1명만 들어와 버리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흙탕 싸움으로 차라리 가자는 거죠. 차라리. 예. 오히려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예. 깜깜이로 가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입시 결과를 여기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떤 순서로 이제 중요도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 당연히 처음에는 대학 수준입니다. 그죠? 원서를 고려할 때 내가 이 학교 쓸까 말까 저 학교 쓸까 말까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이 최저가 가능한가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논술 출저 이용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논술을 시작한 시기가 조금 늦으면 늦을수록 증명 형태가 많이 얹어져 있는 스타일은 조금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수능에 증명이 없기 때문에 어색해요. 그래서 계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를 조금 이제 추라이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그다음에 수시 1차냐 2차냐. 그러니까 수시 1차는 수능 전에 시험이 있는 학교들. 그게 대충 한 10개 학교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 30개 이상 학교는 이제 수시 2차에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근데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1차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건 수능 전에 있어가지고요. 많이 좀 우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할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이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냐 없냐예요. 내가 준비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를 다 더 잘하는데. 그러면 이게 꽝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남들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 내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야.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좋죠.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서울대를 가든지 뭐 해외 유학을 갔든지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1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되는데 소위 수시 납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시에서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를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시에서 예상되는 컷 모의고사 라인으로 예상되는 라인보다 적정 내지는 밑에 학교를 원서를 쓰기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아, 나 수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붙어버리면 나 수능 잘 보면 여기 납치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2차에다 원서를 쓰고 수능을 잘 보면 2차는 시험을 안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수시 1차는 수능 전에 있으니까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서 쓸 때 밑으로 내려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어떤 학생들이 많이 붙을까요? 하향 지원한 학생과 상향 지원한 학생. 누가 많이 붙겠어요? 당연히 하향 지원한 애들이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상향 지원한 애들도 붙긴 붙지만 비율적으로는 하향 지원하는 아이가 많이 붙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 지원하는 애들이 수시 1차에 있으면 원서 쓰기가 힘들어요. 불안해요. 자기가 납치될까 봐. 그래서 수시 1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됩니다. 내가 상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그래서 이제 1차에 있는 학교 연대, 시립대 이런 데 상위권에서는 이제 연대, 시립대가 포인팅이 되고요. 중위권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여학생들 같으면 이제 성신여대. 그다음에 올해는 또 단국대가 수시 1차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단국대라던가 홍익대 이런 데들이 이제 수시 1차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능 최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 이제 최저 없는 데가 이제 단국대하고 가톨릭대 이런 데들이 수시 1차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한다. 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약수령 학교도 있습니다. 약수령 학교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상명대 같은 데를 조금 제가 추천하는 편이고요. 상명대 학교 레벨 뭐 3, 6대하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정도니까. 근데 이상하게 인기가 없어요, 상명대가. 이 레벨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을 학교는 아닌데 이상하게 인기가 없어요. 저는 뭐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예, 최저도 없고 뭐 그런 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출제 유형 난이도는 이건 대략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사실 해마다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으면 이 왼쪽 오른쪽이 요쪽이 이제 조금 수능형 계산형 형태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논술 증명 형태가 조금 포함이 많이 되는 라인인데 성적대가 풀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위쪽 레벨이 되면 사실은 계산형이냐 증명형이냐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6장 구성을 하려면 다 써야 돼요. 내가 최하한 선을 한 경희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나는 경희대 밑으로는 원서 안 쓸 거야. 이 정도 되면 만약에 6장 구성하려면 위에 있는 학교 다 써야 됩니다. 연고소송한 중 다 써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대부분 이쪽에 있어요. 대부분 이쪽에 있는데 어차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쉽지는 않아요. 물론 단기간에 합격할 애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합격 확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기간이 짧을수록.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계산 부분과 이렇게 증명 형태가 어느 정도 좀 갈리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 시기가 조금 늦을수록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좀 치우칠 필요가 있기는 하죠. 예. 뭐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고려사항 사실은 학과를 선택할 때 이제 논술 합격자 평균이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자료 보실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근데 문제는 논술 합격자 점수를 발표를 안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점수를 발표해주는 학교가 거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걸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점수로 합격을 한 거니까요. 그게 좋은데 이게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신을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이 내신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점수는 시험에서는 사실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되는데 그나마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것이 반영된 숫자 자체가 논술 점수랑 내신밖에 없어요. 다른 데이터가 실력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중요도는 매우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충 좀 잘하는 애들이 이 학과 좀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그냥 파악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조금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경쟁률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경쟁률이 안 들어와요. 여기 중요 데이터. 비슷한 조건에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 조금 쓰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많이는 안 쓰입니다. 네.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학과 모집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험을 할 거면 차라리 작은 과로 모험을 할 거면. 근데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려면 되게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게 그냥 작은 과도 아니고요. 그 학교에 좀 특화된 과. 보통 다른 학교에 잘 없는 과. 오히려 그런 것도 영향 요소가 됩니다. 그런 게 변동폭이 커요. 그러니까 어느 학과를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 어떤 희한한 이름을 갖고 있는 무슨 뭐 이상한 학과 그러면 그 학교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동폭이 더 커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유리하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유리하다가 아니라 인원수가 적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도박을 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실 텐데 학과가 상관없이 나는 학교만 좀 높이고 싶어. 즉 낮은 과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낮은 과를 찾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제가 제시를 못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마스터키 같은 방법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다만 조금 위험성을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가보자. 라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대체로 보면은 높은 학과라는 게 있죠. 대체로 학과의 설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컴공이 보통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화생 관련 게 물론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학생명이 어느 정도는 조금 위쪽에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같은 물리 관련 공대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이제 이과가 뭐 하는 과인가 싶은 학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학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죠. 환경이나 식품 영양 뭐 이런 것들이 슬슬 들어옵니다. 그다음 물리 관련 쪽에서는 이제 토목,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는 대부분의 학교에 다 있는 학과로 예시를 들려니까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학교마다 약간 특화된 학과들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특히나 뭐 그 과 자체가 원래는 전문대가 많이 갖고 있는 학과인데 4년제로 올라와 있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좀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뭐 그런 학과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보통은 이제 2025 때 작년 결과 딱 보고 아 여기가 제일 낮구나. 그럼 여기는 이 학교가 낮구나. 그러니까 여기 써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살짝 일단은 스탑을 좀 하셔야 돼요. 작년에 제일 낮았다? 그럼 써야지. 이게 물론 계속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낮을 수도 있는데 살짝 위험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탑을 조금 하고 생각을 한번 더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더 해보서 그래서 사실 조금 추천드리고 방식은 2024 때 낮은 점수였는데 25 때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온 학과 그런 학과를 조금 더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있지는 않아요. 항상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24 때 낮았으면서 25 때 상대적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25 때 가장 낮은 학과는 아니에요. 25 때 가장 낮은 학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닥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학과들 중에서 찾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경희대를 제가 해마다 요 설명할 때 경희대를 예시로 제일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시 들기가 좀 좋습니다. 학과가 거의 한 30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못 들어가니까 일부는 잘랐습니다. 일부는 잘랐는데 요게 이제 2호 때 입시 결과거든요. 작년 거. 물론 요 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게 이제 논술 평균인데요. 요 논술 평균에서 제일 낮은 데가 요 이제 식품 생명이에요. 63.1점. 60점대 점수가 아예 없는데 여기가 제일 낮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조금 더 볼까 싶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체의공학 요게 두 번째로 낮거든요. 70점. 그럼 여기를 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통 대부분의 학과는 토목건축, 식용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데 식용이 보이죠? 식품영양. 근데 식품영양이 79점이에요. 평균이 80일인데 거진 평균입니다. 오, 야, 이게 식품, 근데 물론 얘도 식품 생명이니까 식품이긴 한데 얘는 63점이고 식용은 79점이야. 아,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당연히 식품 생명 여기 쓰고 싶죠. 쓰고 싶은데 얘들이 왜 이렇게 됐나라는 거를 그전 연도를 이렇게 보면요. 그전 연도에 이사 때의 제일 낮은 학과는 응용화학이었습니다. 제일 낮았던 데가. 그러니까 2호 때, 요때 지원할 때 얘 보고 이사 결과 보고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제일 낮았던 거는 응용화학이었거든요. 근데 응용화학은 72.4니까 80일 평균에 비해서 완전 제일 낮은 학과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나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낮은 학과가 그냥 낮게 갔나 보다. 이건 뭐 의외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식품 영양이 7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5.5 다음으로 제일 낮은 점수였습니다. 원래 식용이 이쯤에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게 평균까지 올라간 겁니다. 식용이 1년 사이에 평균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겁니다. 식용이 평균을 갖다 왜 그랬을까? 이상한데 그 전에 이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집니다. 흔히 벌어져요. 몰리면서.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맨 아래를 찍어버리면 말하자면 이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심지어 여기 보시면 70.1이잖아요. 식용. 여기 식품생명이 72였거든요. 식용이 원래 더 낮았어요. 식품생명보다. 근데 점수 차이가 엄청 벌어지면서 역전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세종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조금 요 점수들을 보시면 요게 이제 우주항공이 요게 2사 때 제일 낮은 점수였어요. 328. 근데 2호 때 392면 평균보다 높습니다. 평균보다 더 위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물리천문 332니까 여기 두 번째로 낮은 과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평균보다 올라옵니다. 평균보다 올라왔어요. 제일 낮은 학과가. 평균 근처까지 간 것도 아니고 평균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올라갔어요.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물리천문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즉 심지어 물리천문 우주항공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교에 이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주천문 이렇게 되면 서울대 있고요. 경희대 있고요. 그 다음 세종대예요. 그러니까 꽤나 실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애가 서울대 못 가면 그 다음 경희대 가야 돼요. 뭐 그런 거거든요. 경희대 못 가면 세종대 가야 돼요.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학생이 실력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학과거든요. 그런 학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널뛰기가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낮은 학과 건축 이런 거 이제 보시면 건축, 건설,
환경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원래 평균보다 아주 낮진 않아도 약간 낮았어요. 근데 355, 352, 400, 그러니까 심지어 환경이 400이면 평균보다 높았어요. 환경이 평균보다 높은 거는 꽤나 이례적입니다. 꽤나 이례적인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엄청 낮았어요. 제가 이게 2, 3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2, 3 때 환경이 엄청 낮았거든요. 저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정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380 평균에 320까지 내려가잖아요. 완전 최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찾을 수 있으면 제일 대박이죠. 원래 낮은 학과인데 해마다의 입시 상황 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아진 학과, 그런 학과들은 웬만하면 꽤 높은 확률로 원래 레벨을 찾아갑니다. 원래 레벨을. 근데 그게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도 요새 컴공 관련 과들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뭐 AI 이름 붙여놓고 어떤 데는 보안, 뭐 어떤 때는 뭐든 한 개 학교 안에 컴공 관련 학교가 뭐 3개, 4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찾다 보면 나는 컴공은 꼭 하고 싶은데 컴공이 너무 높아. 그러면 컴공이 낮은 학교들을 막 찾아요. 근데 이 학교는 컴공이 위에 있지 않고 이 레인지 중에서 한 위에 조금 내려와 있네. 평균 근처까지 내려와 있네. 여기다. 여기 써야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흔히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100%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료를 보실 때 조금 더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건데요. 한양대 요 점수표를 보시면 요게 이제 오전, 오후 1, 오후 2는 밑에는 이제 잘려 있는데요. 오전에 보면은 80점, 90점 정도대로 이렇게 점수가 쭉 분포가 됩니다. 근데 오후가 70점, 60점대로 쭉 분포가 되는데 학과가 위에는 건축, 건설, 도시 이쪽인데 거의 8, 90점이에요. 근데 밑에는 기계, 신소재, 뭐 화학 이런 거 다 있는데 6, 70점대예요. 점수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밑에 있는 이 학과들이 당연히 조금 더 높아야 되고 위에 있는 이 학과들이 조금 더 낮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성인데 점수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를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입시 부정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자가 많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시간대를 쪼개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부분 학교가 한 종류의 시험을 보지만 인원수가 많아지는 학교에는 2개 정도로 쪼개거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3개까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통으로 같이 놓고 점수 비교를 하시면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에서 이 모든 학교의 시험을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점수를 보고 차이가 좀 상식과 다르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시험의 종류가 좀 달랐구나. 요거까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 단위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데들은 보통은 같은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조금 참고하셔서 그리고 올해 요 일정 3페이지, 4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4페이지, 5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요 논술 일정에 보면 2개, 3개 정도로 이렇게 영역대가 쪼개져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학과들은 해마다 엄청나게 변동되지는 않아요. 얼추 그 학과들이 대충 비슷하게 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참고하셔서 요 학과들이 조금 갈라졌구나. 이런 걸 좀 참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높은 학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낮은 학과, 요 낮은 학과들 중에서 낮은 점수에서 높은 쪽으로 간 요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를 무조건 요거만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낮은 학과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과들은 올라오더라도 평균보다 많이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대를 거의 평균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제일 1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적성에 맞는 학과여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맞기는 한데 어느 정도는 적성 근처에는 있어야죠. 그래도 토목 건축하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물리를 조금 좋아한다든지 뭐 요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물리 좋아하는 애가 학과 났다고 식품 영양 쓰면은 학교 가서도 골치예요.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 학과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할 때 더 문제가 됩니다. 학교만 높이겠다고 보통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 학교 그레이드가 보통 2개, 3개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죠. 그래도 학교 이름이 좋아. 이렇게 가는데 공부 자체를 너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인문 쪽으로 가서 그러면 어문 계열, 국어 국문학과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문 계열은 일단 생각조차 안 해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나마 가는 게 이제 경영 경제 계열들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수학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보면 딴판이에요. 물론 도구로 미적분을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경영하면 뒤에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예, 진짜 말 그대로 문과 계열이거든요. 예, 이과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적응 못하고 튕겨나오는 경우들. 사회계열까지 가면 훨씬 더 심하고요. 나는 그래도 할 수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재수하러 반수하러 나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적성 근처에서 가야 그래야 결과적으로 학과가 좀 높아져도 감수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선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낮은 과를 찾겠다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 이게 평균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후회와 그 짜증은 학과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 내가 점수 하나 낮은 거 그거 하나 보면서 원서 썼는데 점수가 낮지도 않아. 오,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심리적 데미지가. 예.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낮은 과로 알려져 있는 과 그리고 그 학교가 한 2년치 정도를 봤더니 원래 좀 낮게 형성돼 있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간 위로는 안 올라올 것 같다라는 어떤 확률이 높긴 하니 그 정도에서 좀 찾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과 과목을 할 때는. 예, 일단은 뭐 요 정도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끝부분이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